이번 ABP 기간 동안 투자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마침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커진 장에서 과연 우리가 단순한 몰빵 투자가 아닌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것인가, 그런 효과에 대한 고찰을 하기에 마침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하니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해보자고 저희 의견을 모았고요. 일단 그 포트폴리오 효과를 이제 고찰을 해보기 전에 과연 우리는 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첫 장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예전에 대공황대를 나타내는 그런 차트이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거리라고 투자하게 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하락하게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근데 마침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이 오기도 했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버블을 우리가 붕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버블은 과연 왜 붕괴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습니다. 이 버블 붕괴 시나리오 모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먼 민스키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따르면 일단 자산 가격 자체는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고, 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대중의 관심을 사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단순한 기초와 관계없이 대중의 광기에 의해서, 그리고 또 유동성의 유입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광기가 끝나고 나면 마치 광란의 파티 뒤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것처럼 어느새 자산 가격이 기초 체력보다 더 낮아져 있는, 이렇게 자산이 가격이 버블이 붕괴가 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버블 붕괴 시나리오 모델을 제시했던 게 바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고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과 그에 따른 유동성의 유입, 거기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대중들이 탐욕을 가지게 되고, 그 탐욕으로 인한 과잉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거기에 따라 또 부채가 급증하고, 과연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지 못하고 급락하게 되는 과정이 버블 붕괴 시나리오다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 3개, 버블 붕괴 사례를 3개 뽑아보면 먼저 튤립 버블이 있겠습니다. 이 1600년대에 벌어졌던 그 튤립의 자그마한 뿌리가 집 몇 채의 가격까지도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바로 튤립 버블 사례이고요. 약 3년간 60배의 상승을 보였다가 크게 하락한, 결국에 종말에는 가격이 다시 예전보다 훨씬 스타트 시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바로 목도했던 그런 비트코인 버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모습을 보면 가격이 약 10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모두 아시겠지만 2만 불 아래로도 떨어졌다가 지금 잠깐 회복을 하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버블 붕괴 사례가 바로 1929년부터 3년 정도 이어졌었던 대공황 사례입니다. 대공황 사례의 진행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일단 그 대공황 시기 전에는 버블이 일단 쌓여야 되잖아요. 장작 쌓이듯이. 최초에 이제 그 대공황이 벌어질 정도로 버블이 쌓였던 계기는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이 1917년에 창궐을 해서 약 3년간 전 세계 인구 한 5천만 명 이상을 사망시켰거든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왔고, 이러한 경제 불황을 극복을 위해서 당시 미 연준에서는 재할인율을 크게 인하시키는 조치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 초록색 모습을 보시면 이게 바로 유동성 공급을 나타내는 차트이거든요. 재할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유동성의 공급에 따라 이 증시가 크게 오르게 되는데, 이 증시가 오른 배경에 단순히 유동성 공급만 있었던 건 아니고 TV, 라디오 등의 신문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가장 획기적이었던 건 포드식의 대량 생산으로 기업이익이 포드식의 컨테이너 생산이 시작됐었죠. 그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이제 시작됐었고, 그러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 단가가 줄어듦에 따라 기업 이익이 급증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이익의 급증에 따라서 기업 이익과 함수관계에 있는 증시는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사람 대중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펀더멘탈을 넘어서는 이제 상승을 다우존스 지수가 보인 바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미 연준이 다시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됨에 따라서 1929년 10월 23일에 미 증시가 대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공황이 찾아왔다. 약 3년간 89%가 하락하는 대공황이 찾아왔던 시기가 바로 이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공황에 대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장표를 봤을 때 뭔가 데자뷰를 보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지금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경제 불황이 왔었는데, 그거는 바로 지금 코로나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대중의 광기에서 뭐 신문물이 생기고 푸드식 대량 생산을 위해서 기업이 급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4차 산업혁명, 그 IT혁명, 또 AI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과거의 그 대공황과 비슷한 대참사가 언젠가는 발생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의 이런 폭락 사태가 어떻게 보면 대공황의 서곡이 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결국에는 미래에도 되풀이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결국은 배웠는데, 이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선택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한 고찰을 해보자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던 거고요. 그러면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주식과 채권, 뭐 5대5로 단순히 나눠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의 돈을 넣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통한 이후에 투자할 것인가? 아무래도 정답은 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포트폴리오 투자가 왜 현명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모두가 하는 말씀이세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이미지에도 뭐 그런 내용이 굉장히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하지만 어떻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일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던 올 웨더 포트폴리오,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요, 직업이 그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라는 헤지펀드, 이게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거든요, 현재. 그런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의 창업자이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어떤 투자 폴리오를 만들어야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닥치던 간에, 상황이 좋던 나쁘던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인가? 라는 이제 그 질문을 항상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제안한 이제 포트폴리오는요, 경제나 물가 상황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사계절을 구분하고 그 계절에 따른 자산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는 장명을 하고 사람 대중들에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제의 상황이 어떠냐, 성장하고 있냐, 아니면 후퇴하고 있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 국면을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 어떠한 자산에, 어떤 자산군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요, 사계절 중 어느 계절이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의 30%, 그리고 장기채의 40%, 중기채의 15%, 금 7.5%, 원자재 7.5%의 비중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이 제안한 포트폴리오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워낙 이제 요즘 시장에 ETF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그대로 모방할 수 있는 ETF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주식 쪽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지수를, 세계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중에 이제 VTR라는 티커를 가진 ETF를 선별해봤고, 나머지 장기채와 단기채, 그리고 금, 원자재도 거기에 맞는 ETF를 각각 선별을 해서 이 사람이 제안한 비중에 따라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백테스트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최초 투자금 $10,000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추가적인 자금을 넣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자금도 거기에서 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투자한 것 중에서 이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재투자를 한다. 그 자산에 그대로 재투자를 한다라는 걸 가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한 자산군이 더 오르거나 아니면 특정 자산군이 너무 성과가 안 좋아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중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리밸런싱 하는데 매월이나 뭐 매일이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번씩만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자라고 해서 3가지 가정을 놓고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이렇게 도출이 되었는데 2006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의 성과를 한번 저희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선택한 자산군 중에서 저 아래에 있는 이 DBC라는 ETF가 2006년에 상장을 했다 보니까 요 5개의 자산군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인 2006년부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6월 말까지 하면은 폭락장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냥 그 기준점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5월 말까지로 한번 성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리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말한 방금 말씀드렸던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선택했을 때의 그런 성과 곡선이고요. 각각의 나머지는 각각 자산에 대한 성과 곡선인데 최초 2006년 부근에서 각각 10,000불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약 30,000불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 외에 주식에 투자했을 때가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어요. 이제 40,000불, 약 10,000불로 시작했을 때 한 4배 정도, 3배 정도를 수익을 거둔 거죠. 그리고 금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거의 그 올 웨더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장기채라거나 중기채 또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보다 투자보다 오히려 더 비교 여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 말까지의 성과를 봤을 때에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포트폴리오 투자한 사람과 보고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성과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사람이 사실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투자한 사람이 과연 이 주식에 몰빵한 사람 보고 부럽다고 생각을 할까요? 부럽지가 않아. 이거 아무도 모르시네요. 진짜. 이럴 수 있나? 이게 장기야. 예, 이게 장기야 노래거든요. 이거 많이 준비했는데, 논문상 따려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토탈 리턴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포트폴리오 투자자가 이 주식에 몰빵한 투자자의 성과만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왜냐하면 성과가 단순히 리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번 ABP 60기 약 5개월간의 수업을 거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위험에 따른 수익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위험에 대한 측정 수단? 네. 안 배웠죠? 61개 다시 배워야 되죠? 네.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네. 애뉴얼 리턴만 비교했을 때에는 요게 그 주식에 몰빵했을 때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인데 보시면 단순 비교했을 때에는 꽤 차이가 큽니다. 이게 연평균 수익률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거의 한 2.5%에 달하는 수익률 차이가 나거든요. 주식 투자자들이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자를 사실 약간 깔고 볼 만한 그런 성과 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을 해보면 주식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위험, 표준 편차에 대한 위험은 여기가 이제 16%로 드러나는 반면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을 때는 여기에 반도 안 되는 7.61%로 나타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식에 몰빵 투자한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둬갔다는 것이고, 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대비 낮은 위험을 부담하고 꽤나 높은 성과를 가져갔다라고 오히려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단위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샤프 레이시오라는 것도 배웠어요.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산들과 포트폴리오 간 성과 비교할 때 많이 쓰이는 지수이긴 한데, 이 샤프 지수는 위험 한 단위당 얻은 초과 수익률의 크기거든요. 이 공식을 한번 뜯어보시면요. 이 공식을 뜯어보려니까 이게 저희 교수님들 앞에서 이게 설명하실 때 심장이 좀 공감이 되는데, 이 수학을 뜯어보려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 분모를 보시면 단위가 이제 표준 편차예요. 근데 이 분자를 보시면 어떤 자산의 성과, 그리고 거기에서 무위험 수익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얻은 초과 수익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부담했던 총위험으로 나눴으니까 위험 한 단위당 얼마나 무위험 자산 대비 많은 성과를 가져갔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샤프 레이시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보셨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했을 때가 0.83, 그리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가 0.59로 굉장히 높은 성과, 우리가 부담했던 위험 대비 엄청나게 많은 초과 성과를 가져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얼마나 발을 뻗고 잘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갖고 온 자료예요. 파란색이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을 때에 특정 연도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다면 얼마나 하락을 했는가, 그 상승은 제외하고 하락한 연도의 하락폭만 갖고 온 차트거든요. 이 파란색 곡선을 보시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했을 때는 대략 한 10% 내외, 금융위기 때에도 10% 정도, 11% 정도의 수익률 하락폭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 주식에 몰빵을 했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해에만 5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더군다나 이제 금에 투자했었으면 더 깎아뱉겠죠. 금은 요 몇 년간 거의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보다 2022년 5월 말 시점에서 약 15년간 좀 더 많은, 포트폴리오 투자 대비 좀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 사람들은 우리가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자산에 몰빵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뒤질 수는 있다. 하지만 굉장히 발 뻗고 계속해서 잘 수 있는 환경,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어떤 수익률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측면에서는 특정 시점마다 어떤 자산군이 포트폴리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긴 하지만 결국 길게 가는 투자를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는 더 우수한 성과, 특히나 위험 조정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봤고요. 과연 이런 그 장표를 보셨을 때 우리 60기 원호분들께서는 과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실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과연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돌고 돌아 답은 삼성전자이겠죠. 네. 삼성전자에 몰빵하실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투자도 하나의 선택지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워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요거를 조금 더 다듬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걸 수정된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요. 시간이 적게 남은 관계로 좀 빠르게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올 웨더 포트폴리오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원자재 투자 수단, 전체적으로 뭐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원자재가 좀 아쉽더라. 성과가 여기 보시면요, 원자재 투자했을 때에는
한동안의 기간 동안, 약 한 7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4, 50%에서 50%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원자재가 부진했을까? 과연 그동안 저물가 시대여가지고 부진했던 건가? 라고 라는 생각에 뜯어보면, 결국에 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이런 그 가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ETF가 이제 원자재 선물을 통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자재 선물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롤오버 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과가 안 좋은 거더라고요. 이 선물이라는 거는 저희도 배웠지만 이 계약이 만기가 항상 있고요. 이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계속해서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만기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갱신할 당시에 가격 구조가, 선물 가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이 컨텐고라는 현상은 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20년 5월 당시에 선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다음 달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해요. 교체를 하지 않으면 현물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규모의 현물을 인도받기에는 우리가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만기 갱신을 통해서 그 선물을 투자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5월물을 6월물로 교체할 때, 이 당시 가격이 23.67이에요. 그러면 보유 중인 계약을 하나 매도하고, 그럼 우리 수중에 23.67이 들어오겠죠? 그럼 다음 달 거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6불 넘게 납니다. 그럼 29.87이라는 가격을 주고 6월물을 매수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경제적 본질로는 원재 선물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 뿐인데, 선물 만기 교체 작업을 한 것만으로 6.2달러의 손실, 총 25%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롤오버로 인한 그냥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이런 롤오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원자재 투자의 성과가 안 좋다 보니, 이런 원자재 선물에 투자하는 ETF보다는 원자재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선별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됐을까 한 그게 궁금해서 한번 다시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결과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의 효과는 종전에 썼던 ETF 대비해서는 열이 있는데, 롤오버 비용이 없다 보니 성과 측면에서 훨씬 더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총 위험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만 약점은 이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올라가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뿐인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효과를 봤어도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 원래의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우리가 생각한 수정된 올웨더 포트폴리오 성과를 비교해봐도 수익률 차이나 위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샤프 레이시오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더라 했을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원자재를 선물에 투자하는 것과 원자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걸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주식에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채권에 단독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 또는 비슷한 수익을 거뒀고, 그 대비 훨씬 더 낮은 위험 부담, 결론적으로 현저히 낮은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해야 될 기간이 장기라는 걸 봤을 때에는 이런 올웨더 포트폴리오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채권 투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더라. 특히나 장기채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변동성은 거의 주식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채권은 안전하니까 하면서 채권에 그냥 묻어놓는 행위. 특히나 우리의 퇴직연금을 그렇게들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냥 잘 모르니까 채권에다 넣어야겠다. 아니면 예금에다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채권에 그냥 선택을 해서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도저도 아닌 성과, 위험만 많이 부담하고 성과를 적게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채권에 몰빵하는 건 사실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채권 투자의 최대의 장점은 아무래도 주식과의 낮은 상관관계, 마이너스 상관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낮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명심하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분산하는데, 위험을 분산하는데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바쁘게 진행했는데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걸 쭉 보니까 사실 크게 질문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예,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역시나 질문하실 게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것으로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